난항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 유엔에서의 첫 정상회교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참 이렇게 생중계로 국회 방송을 즐기면서 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결국 160표 어제 아마 보셨을 텐데 한번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앵커들이나 우리 평론가들 흥미진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가슴 조이는 불안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렸던 그런 선거고 대법원장 선거는 이 중요한 이 인선이 바로 개표 직전까지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앞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표결 때와 이번에 다른 점은 여당이 이 김희수 때는 절박함이 좀 덜했고 이번에는 절박함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당이 앞으로 협치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지금처럼 이번 김명수 표결처럼 훨씬 그 절박함으로 몸을 낮추면 얼마나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치의 어떤 본질 그리고 야당이 앞으로 협치의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표결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말씀대로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초반에 굉장히 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정권의 향배의 기로가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죠. 원래 사법 개편 측면에서는 정부가 김희수 헌법재판관 안치고 또 이유정 그 헌법재판소장 안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또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이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가 다 이제 날아가고 마지막 카드가 남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날아간다면은 물론 이제 사법 개편이라는 정부 여당의 정권의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절실한 거는 정권이 임기 초기에 벌써 이제 권력이 누수가 생기고 국정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고공행진을 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그 의회 구조상으로는 또 소수당 정권이고 그런 걸 이제 국민 지지를 가지고 또 이런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연속으로 헌법기관 그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공직사회라든가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 정부 여당을 향한 좀 이완 현상이 좀 생겨가지고 소수 의석과 또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장치를 가지고 정권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위기는 넘겼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그 구조적으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정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또 정권 초기에 약속하셨던 협치 구조를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여론조사 그 지지율만 가지고 그냥 협치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 독주를 해왔는데 이제 진짜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조적으로 이걸 안정화시켜야 사안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흡수하지 하고 겨우겨우 하나씩 해결해가는 거를 어렵다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협치 구조를 제대로 확보해야 될 고민을 안게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표는 어제 사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당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들 어쨌든 국민의당 의원들의 마음이 상당히 여당 쪽으로 조금 향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표결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 덕분에라는 느낌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참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를 사실 갖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대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모든 당 대표들이 전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의 대표도 마찬가지로 밝혔지만 마지막까지 안철수 대표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표결
이 통과가 되니까 마치 국민의당이 이 도움을 주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이 머리에 남는데 안철수 대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면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식 선진국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당의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래도 주요 공당의 대표를 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중요한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유기명으로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소신이 있다면 무엇이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쳤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원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당론도 없었고 그렇다고 본인의 뜻도 분명히 없었고 그렇다고 뭐 기명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후의 인사 과정이라는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부결됐다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그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는 후자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도 가능했을 거예요. 부결됐더라도 국민의당으로 결단으로 부결됐다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실제 또 그게 맞으니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거의 다 하태경 의원 빼고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조금 그 이탈 의심이 드는 의원들 빼고는 다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이 찬성해서 된 거고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의당이 부결에 가담해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존립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의당 자체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 국회 의사결정에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스팅보트라는 좋은 이제 듣기 좋은 이름으로 때로는 부결에다가 붙고 때로는 가결에다가 붙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그럼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뭔가 힘은 있는 걸 알겠는데 아슬아슬하게 여야가 갈릴 때 국민의당이 붙는 쪽으로 되니까 힘은 있는 걸 알겠는데 국민의당의 노선, 이념, 정책 방향성은 뭔가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김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할 때 논리도 이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가결시킬 때 논리도 거의 비슷해요.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인데 한 사람은 부결시키고 한 사람은 가결시켰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는 뭔가가 완전히 헷갈리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 본인의 고민도 또 한계예요. 국민의당을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지금도 그래서 본인이 이쪽 방향으로 가져오른다고 해서 100%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보장이 있고 사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명확한 뜻은 표현 안 했지만은 사람들이 느낀 뉘앙스는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느꼈는데 결국 가결적으로 갔거든요. 그 부정적인 쪽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가 만약 이렇게 돼버렸으면은 완전히 그 국민의당 안에서 원외 대표 그나마 대표라는 직위 갖고 있는데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그 안철수 대표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렇게 분명한 이 결단이 없으면은 이런 구조로 자꾸 가면은 결국 그 안철수 대표가 기대했던 자기의 정치적 복원과 국민의당의 위상에 이런 그 우뚝 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상하게 자꾸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님 이제 거의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한 말씀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 대표가 어떻게 뉘앙스를 풍깁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투표결에 대한 당론을 물어봤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자유한국당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반대의 뜻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결이 되니까 이제 마치 가결이 된 것처럼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이번에 상당히 부각된 건 맞지만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똑같이 제2, 제3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 하나 실제로 이번에 당론을 분명히 안철수 대표가 정했을 경우 과연 국민의당이 그 당론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이탈표가 생길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안철수 대표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이제 잣대로 이자 동시에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사법부 개혁을 얼만큼 잘 이끌고 갈 것이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예.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 개혁은 국민의 편에서 해야 되죠. 예. 서비스 수요자가 국민들이고 사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을 제기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하는 예. 그 재판의 판사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오늘날 사법부의 그 모습 무엇인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사법부의 법원의 문턱이 너무 예. 높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전관 예우. 예. 그게 그 이런 불합리하고 그 약간 위법적인 이 관행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정관 예우의 결론은 뭐냐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거든요. 예. 돈이 많아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방금 그만둔 판사, 그만둔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만두고 이렇게 개업한 변호사, 예. 또 그 고위직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돈을 주고 싸면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변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법원과 담당 검사, 담당 판사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 돈 주고 그 고용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예. 유죄가 될 것도 무죄가 될 수 있고 중형을 받을 것도 가볍게 받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그런 그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갖다가 접근할 방법도 없고 또 변론도 법정에서 변론도 제대로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자기의 억울한 걸 제대로 하소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법원이 판사가 정관 예우도 딱 끊어야 되지만 법관들이 좀 고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돈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을 못했다든가 예.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든가 아니면 선임했더라도 그 수임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 못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피곤하겠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사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모든 판사가 하도록 대법원장이 독려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예. 판사들이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거 그게 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나머지 어떤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 정부하고 코드 진보 정부인데 진보 지금 사법 대법원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원을 진보 법원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이게 상권분리 무너지게 됩니다. 정권하고 법원하고 같이 유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은 굉장히 역풍을 불러올 거고 이념적으로도 이게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낙태 찬성, 뭐 동성애 찬성, 또 뭐 종교적 병역 거부, 뭐 예. 찬성, 또 종교적 뭐 합법화 이런 쪽으로 밀고 가면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소수거든요. 소수를 법원의 법의식, 법 감정 또 법 상식의 주류처럼 이렇게 몰고 나버리면은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소속된 그런 법원의 사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원이 운영될까봐 많은 분이 걱정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법관 회의라고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예. 이게 이분이 소속된 그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제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이 주도하는 법원이 돼가고 있는데 인사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린다. 그러면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당장 뭐 판사 블랙리스트 부분, 재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년이면은 판사 대법관 13명 중 6명이 거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과연 사법부 고도화하느냐 아니면 그게 기우였다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것이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이제 이번 과정에 사실 여당이 많이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낮은 자세는 협치의 자세를 이번 김명수 대법관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나 김동철 대표는 전화를 했지만 추가로 다른 야당 대표들한테도 좀 전화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예. 그 다음에 표결이 통과된 다음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또 오늘 아침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맙다. 표결에 동의해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방문하고 또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두루두루 좀 방문을 해서 예.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협치를 좀 요청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듭니다. 사법부 개혁에 조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판사 블랙리스트 부분, 예.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컴퓨터 이 블랙리스트가 좀 정보가 포함됐다는 그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예. 청문회 때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후보자였던 그때는 아니 이거 뭐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역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만약에 그 법원 안팎에서 그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조사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리스트를 의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그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예. 그런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미한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다고 의심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사실이면 무시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나타났더라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아마 조사에 대한 결론을 다르게 내렸을 거라고 판단할 만한 정도 거의 나타난다면은 조사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없는데 또는 나타났다고 제시해봐야 사실 뭐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다시 조사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새로 수장을 맡은 그 정통성이 그 연결성 있는 저 기존의 대법원장의 판단을 자기가 뒤집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저 정통성이나 그 위상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그걸 제기하는 쪽이 또 본인이 소속됐던 그 사조직이라고 비판받았던 거기서 자꾸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법원이 도대체 이 대법원장이 오더니 법원이 이 공조직이 아니고 뭐 사조직화 되는 거냐 이쪽에 줄 서야 되느냐 이런 쪽에 논란이 막 일어날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게 이 사실을 양승태 대법원장 때 알았더라면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을 거다 결론을 내렸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네. 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순방 좀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유엔에 이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완전 파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대북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화답하고 그 부분은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여는데 말하자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오히려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의 보수진영에서 우려했던 한미동맹의 약화,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핵 잠수한 부분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훨씬 더 한미 간의 어떤 그런 동맹의 강도가 더 돈독해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이제 연설 과정에 저는 계속 눈에 귀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다변화인데 외교의 다변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너무 주변 강대국에 사실 얽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앞으로 아프리카라는 동남아를 이대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북한을 그야말로 전방위로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변화 외교를 했고 또 좋은 상도 받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좀 효과가 많았던, 득이 컸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외교 행보했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뭐 한미일 공조는 좋은데 지금 북한이 어제 개 짖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개꿈이다. 사실 발언 강도가 너무 셌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평화, 대화 이런 얘기도 분명히 또 동시에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대화를 또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가 맞죠. 그건 또 그 전쟁하고 싶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조차도 전쟁을 앞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화로 모든 걸 풀고 싶어 하는 건 맞은데 그 대화가 가능한가? 또 대화를 주장하는 게 이 시기에 그게 유익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엔이나 또 우리가 제재하고 압박하는 거는 결국은 김정은이가 그걸 못 견뎌 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대화로 결국 대화로 나오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제재 압박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화로 그냥은 대화에 안 나오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게 느끼도록 만드는 건 압박 제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유엔까지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자꾸 대화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북한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제재 압박도 약간 누수가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중국이 구멍이 있고 러시아가 구멍이 있는데 한국 정부까지 당사자인 한국 정부까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이 시기에 제재 압박에 모든 걸 몰두하고 있는 시기에 하면은 자꾸 그게 다른 시그널로 저쪽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정부의 군사 행동 이런 걸 딱 막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빨리 핵 개발하자. 예. 이렇게 하는 논리로 대화를 역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다 알고 다 동의하지만은 제재 압박을 최고도로 해가지고 이게 실패하면은 이걸 통한 대화가 안 되면 결국은 군사 행동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대화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멍을 생기게 하고 북한이 오판하게 하지 말고 제재 압박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오해도 있고 또 한미 간 또 한미일 간 공조에도 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